범야권 대선 주자들의 본격적인 대선 경쟁이 시작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는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홍준표 의원은 국민의힘으로 복당해 대선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대선 경선 일정을 확정합니다. 경선 연기를 반대하는 이재명 지사 측과 연기를 주장하는 반이재명계 모두 후보 등록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800원을 제시했습니다. 경영계는 충격적인 요구안이라고 반발하면서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고 맞섰습니다. 집값 상승폭에 대해 민간과 정부가 다른 통계를 제시해왔지만 정부기관인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현 정부 4년 동안 서울 집값이 61%나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92개국으로 확산됐고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 플러스도 11개국에서 발견됐습니다. 중국에서는 14초 만에 델타 변이에 감염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자신의 지역 사무소에서 벌어진 성범죄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초 성범죄가 없었다고 반박하다가 2차 가해 지적이 이어지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이 무한 경쟁에 닻을 올렸습니다. 출격, 복당, 약진, 각자의 방식으로 등판을 준비 중인데요. 먼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는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출사표를 던질 장소로는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택했습니다. 자, 이날 한 번도 밝힌 적 없는 대선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른바 엑스파일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엑스파일 논란 이후 주춤하는 지지율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첫 소식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섭니다. 윤 전 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국민께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출마 선언 장소가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인데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만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잇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라고 윤 전 총장 측은 설명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은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지 3개월여 만입니다. 윤 전 총장이 직접 출마 선언문을 작성하고 있는데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엑스파일에 대한 입장도 담길 걸로 보입니다. 대선판에 뛰어들어 엑스파일 논란을 정면 돌파하고 대세론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치권은 윤석열 엑스파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는 서로에 대해 많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탄핵까지 되었습니다. 대선 후보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한 검증은 정말 철저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엑스파일의 실체를 맨 처음 주장했던 송영길 대표가 작성 경위, 관여 기관과 인물, 내용을 밝히고 공개적인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엑스파일 작성에 관여한 국가기관 관계자를 밝혀달라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는 여러 형태의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정작 실체가 있는 건 아직 없습니다. 엑스파일 논란이 가라앉을지 확산될지 윤 전 총장의 직접 설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맏아들이 돌아왔다는 말과 함께 국민의힘에 복당했습니다. 이 복당 첫날부터 윤석열 전 총장을 저격했는데요.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 출마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윤석열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야권 후보 소식은 김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총선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했던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복당했습니다. 복당 후 첫 기자회견에서 정권 교체에 미랄이 되겠다고 대권 의지를 밝히며 엑스파일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의 상징입니다. 법의 상징이었던 분이 정치판에 등판하기도 전에 20가지
바라는 의혹이 있다. 그 나오는 자체가 그 문제가 많죠. 또 다른 당내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후보 도덕성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다면 명쾌하게 해명할 의무가 있다며 윤 전 총장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조만간 지사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어서 당내 주자 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박 대선 주자들 사이 경쟁도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독주 속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2주 전보다 2배 이상 오른 3.6%의 지지율을 보이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최 원장에 대해 인지도는 윤 전 총장에 비해 낮지만 인성이 훌륭하고 보수의 품격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 원장에 대해 감사원장이 임기 중에 박차고 나와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국민 모독이라며 배신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21일과 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32.3%를 얻어 오차 범위 밖 1위를 기록했고 그 뒤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총리가 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이 대선 주자로 거론은 되는데 이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여야 모두 우리 쪽으로 나올 거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 말이 없죠. 그래서 저희 김철웅 기자가 명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김 전 부총리가 참석한 한 간담회에 찾아갔습니다. 자, 김 기자, 그래서 김동연 전 부총리를 만났습니까? 네, 조금 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취재진이 직접 만났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제 뒤로 보이는 건물에서 사회적 벤처기업인들과 함께 3시간 넘게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는 김 전 부총리에게 여권 후보로 나설지 야권 후보로 나설지 물어봤는데 여전히 애매한 답변만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야 진보 보수 그렇게 나누는 시각이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진영으로는 안 해가지고 그 싸움하는 정치가 아니고 지금 해결할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김동연 전 부총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서 동시에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입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김 전 부총리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만났을 때도 난 문재인 정부 사람으로 현 정부 성공을 바란다고 밝혔다며 여권 후보로 나설 수 있음을 내비쳤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도 환영의 꽃다발을 준비하고 있다며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다음 달 초쯤 사회 문제를 다룬 책을 출판하고 공개적으로 정치 행보를 시작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자, 다음은 폭풍전야 같은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선을 연기할 거냐 아니면 원래대로 진행할 거냐 내일 결정하기로 했죠.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지사는 유지를,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는 연기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데요. 양측 모두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등록을 포기할 수 있다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선 일정 연기를 주장하는 반-이재명계는 송영길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한 반-이재명계 의원은 최고위원회 의견이 나뉘는 만큼 당무위원회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대표가 현행 일정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최고위원 회의가 아닌 70여 명으로 구성된 당무위원회에서 표결로 결정하자는 겁니다. 상당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유권 해석은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또 다른 반-이재명계 의원은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아예 후보 등록을 보이콧할 수도 있다면서 이런 지도부는 탄핵도 가능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당무위는 지도부와 소속 시도지사 등이 포함된 당내 최고 의결기구로 현재까지 약 7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면면을 따져보니 당내 조직이 탄탄한 친문과 비이재명계와 송영길 대표 취임 후 대표가 임명한 당직자 등이 고루 포함돼 연기파와 반대파가 절반 정도로 팽팽한 상황입니다. 이재명계는 당무위에서 경선 일정 연기 여부를 표결에 붙이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무위를 여는 것도 최고위에서 의안 상정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5월 4일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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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만 이 지사 측도 당무위 표결에 대비해 경선 연기에 반대하는 당무위원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경선 일정 현행 유지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3주 정도 일정을 연기하는 절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이렇게 여당 대선 주자들이 치열한 경선 일정 다툼을 벌이는 사이 여권 지도부는 안보 행보로 지지층 확장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서해수호 유족들과 오찬을 함께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제2 연평해전 19주기를 맞아 평택 해군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경기도 평택 해군 이함대 방문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남북 함정이 교전을 벌인 제2연평해전의 19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제복을 입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집권당으로서의 확고한 국가 안보 정책을 추진해갈 수 있도록 많은. 지난해 기념식에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만 모습을 드러냈고 민주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민주당은 논평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안보 불안으로 등을 돌린 중도 보수층을 붙잡기 위해 민주당은 물론 청와대도 가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천안함, 서해수호 유족 등 보훈 가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경호처, 경찰 에스코트를 받는 등 국빈급에 준하는 의전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애국의 유산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끝까지 최상의 예우를 다할 것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다음 주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와 부산을 찾아 예산정책 협의회를 여는 등 영남 지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취임 이후 호남을 2번이나 찾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내일은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합니다.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여야의 외연 확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통계, 대체 누구 말이 맞을까요? 경실련은 이번 정권 들어 93%가 올랐다는데 국토부는 평균 17% 올랐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정부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근거로 하다 보니까 KB 시세를 근거로 하는 경실련과 다르다는데 그래도 차이가 너무 나죠.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직접 국토부가 산정 자료로 썼다는 그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해 봤는데요. 60% 넘게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정서 기자 보도 보시고 왜 이렇게 다른지 따져보겠습니다. 93% 대 17%.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93%, 평균 5억 7천만 원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토부는 펄쩍 뛰며 평균 17%, 1억 원가량 올랐을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국토부의 통계는 국민들의 정서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통계뿐만 아니라 각 기관별로 조사한 결과도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집값 상승폭이 5배나 차이 나는 상황. 두 통계 사이에서 시민들은 경실련의 손을 들어줍니다. 93%죠. 눈 가리고 아웅이죠. 왜냐면 이미 집값은 다 올랐는데 뭐 지금 통계를 낸 거 17%도 하는 걸 그걸 누가 믿겠어요. 1억이 올랐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부동산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때 사놓을 걸. 이걸로 선택해. 옛날에 4억 주고 산 게 지금은 9억까지도 막 달라고 그러고. 좋지도 않은데 그래. 그래서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직접 분석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실거래 평균 가격은 61.5% 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14.1%와 비교하면 급등한 게 맞습니다. 실제로 서울역 인근 전용 84제곱미터 이 아파트는 문 대통령이 취임하던 2017년 5월엔 7억이었지만 지난해 말엔 2배가 넘는 14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사실은 어느 정책을 어디서 훔쳐라도 오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모두 다들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이 안타까운 상황. 현실 진단부터 정확해야 처방도 올바르게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17% 올랐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라는 시민 말이 귀에 꽂히는데요. 이 정부가 거짓말을 한 건지 일부러 축소한 건지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안 기자,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정부가 늘 인용해온 그 자료를 똑같이 분석을 해봤는데 서울 아파트 값이 정부가 제시한 17%가 아니라 60% 넘게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짓말을 한 겁니까, 정부가? 그건 아니고요. 네. 체리 피킹이죠. 사실 골라 쓴 겁니다. 쓰고 싶은 통계를 골랐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부동산원 자료를 뜯어봤더니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한 통계치가 나왔어요. 매매 가격 지수부터 볼게요. 지난해 12월까지는 앵커가 말씀하신 17%가 맞고요. 저희가 그걸 올해 5월까지 수치를 업데이트했더니 이것보다는 올라서 20.1%. 매매 가격 지수는 정부 말대로 별로 오르지 않았죠. 그런데 실거래 평균가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둘 다 실거래가가 기반이긴 하지만 매매 가격 지수는 좀 더 보수적이거든요. 거래되지 않은 주변 집들의 시세도 감안합니다. 만약 서울의 평균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집이 표본에 들어가면 상승률이 당연히 실제보다 낮게 잡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상승의 기울기가 한 요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걸 완만하게 올라가는 매매 가격 지수를 요걸 쓴다면 시장 상황을 더 빨리 반영하는 실거래 지수가 더 현실적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기울기가 요 정도까지 되니까요. 자, 이것도 궁금한 게 이제 17%밖에 안 올랐다고 이제 정부는 주장을 하면서 또 세금이나 대출 산정할 때는 이 자료를 안 써요. 그죠? 그렇죠. 어떤 통계를 제시하고 어떤 정책을 세우는지가 국민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그게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이. 정부가 매매지수 거론하면서 얼마 안 올랐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유리한 통계만 인용하면서 상황이 좀 덜 심각하다고 보는 건 아닌지 좀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죠.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국민은 전혀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정작 집값은 많이 안 올랐다면서 재산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그 이상으로 한 번에 올렸습니다. 공시가격 올린 거 결국 시세가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죠. 집값 안정을 얘기할 때 쓰는 기준과 세금 매길 때 쓰는 기준이 달라서 벌어진 일입니다. 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땐 모든 금융권이 정부 통계가 아닌 민간 지수인 KB 시세를 쓰고 있습니다. 자, 국민이 원하는 건 전부 입맛에 맞는 통계가 아니라 현실을 잘 반영하는 통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건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시기가 왔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인데요. 노동계는 내년 시간당 1,800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자면서 아직 금액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금액은 시급 1,800원.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23.9% 오른 금액입니다. 너무 낮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취약계층 중에서도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더욱 가혹했다고. 실제 아르바이트 노조가 조사한 노동자 45명의 월 평균 소득은 76만 원인데 지출은 그보다 많은 87만 원입니다. 주거비, 통신비, 교통비 이렇게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나머지로 크게 할 수 있는 돈들이 없더라고요. 아껴 먹는 거 말고는 사실. 경영계는 1,800원은 큰 충격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임금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1,800원이라고 하는 요구안 자체가 어떻게든 생존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이나 중소영세사업자들에게는 큰 충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상률 논의에 앞서 숙박, 음식업 같은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더 낮은 임금이 가능한 업종별 차등 적용을 결정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줄이다 뭐 이제는 문 닫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못 주는 형편이니까 안 주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최저임금 10,000원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과 2019년엔 두 자릿수로 인상했지만 급격한 인상률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했던 데다 코로나19의 여파가 겹쳐 지난해엔 2.9%, 올해에는 1.5% 인상에 그쳤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고시기한은 오는 8월 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다음 달 중순쯤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네. 스치기만 해도 감염된다는 더 강력한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가 전 세계 11개국에서 확인됐습니다. 델타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얼마나 강한지, 국내에는 어느 정도 퍼졌는지 강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영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격리 의무화를 촉구했습니다. werden jeden, der nach Großbritannien reist, einfach, der muss 14 Tage in Quarantäne. Da gibt es nur ganz, ganz wenige Ausnahmen und 델타 변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영국에서 신규 확진자 수는 2달 만에 16,000명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전파력이 훨씬 강력한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도 41건이나 확인됐습니다. 델타 플러스가 발견된 국가는 모두 11개국으로 늘었습니다. 델타 플러스 변이가 처음 발견된 인도의 최고 의료기관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감염자 옆에서 걷기만 해도 감염될 정도로 델타 변이의 전파력이 강력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전파된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번째 델타 변이 확진자가 3번째 확진자와 같은 화장실에 머문 시간은 단 14초였습니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는 8월 말까지 유럽연합 내 신규 감염의 90%는 델타 변이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델타 변이의 확산이 빨라질 것이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The challenge, though, is now with this Delta variant, we are seeing younger patients. I think this weekend of the patients in the ICU, 60 to 65% were under the age of 40. 우리 방역당국도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256건의 델타 변이 관련 사례 가운데 지역 감염이 19건이었다며 유입 초기 단계로 진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네,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 소식까지 전해지며 백신 접종에서 후순위로 밀려난 젊은 층들 불안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발표하자 대학에 간 20대들까지 모의고사를 보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원생 최희주 씨는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백신을 맞기 위해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하겠다는 글을 봤습니다. 교육부가 9월 모의평가 수험생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미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도 재수생과 삼수생을 자처해 응시를 고민하는 이들이 생긴 겁니다. 20대 나이대는 언제 맞을지 모르고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쓸만한 백신으로 빨리 맞고자 하는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수험생용 백신에 대한 20대의 관심은 그동안 접종 대상에서 소외된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20대는 30대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를 상대로 한 얀센 백신 접종에서도 제외됐습니다. 화이자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네, 저는 맞을 의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응시해도 또 그냥 안 봐도 맞을 수 있는 거고. 모의고사를 보서라도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 걸 보면 정말 백신이 간절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반응도 있지만 언젠간 맞겠지. 어차피 내가 맞아도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맞아 지금 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 게시판에는 응시료 12,000원 내고 백신을 맞겠다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입시 학원들도 발빠르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의평가는 출신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에서도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9월 모의평가를 보는 재수생을 대상으로 백신 신청을 받아요. 모의평가 허위 신청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 정부는 8월부터 18세 이상 49세 이하면 사전 예약 접종이 가능한 만큼 실제 수능 응시자들만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회식이 돌아온다.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당장 다음 주 목요일부터 수도권에서도 밤 12시 회식이 가능해지죠. 직장인들 생각이 연령대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기대된다는 기성세대와 걱정된다는 신세대 직장인들의 목소리 제가 들어봤습니다. 좀 회식하실 계획이세요? 해야죠. 예, 당연히. 부장님이랑. 아, 부장님이랑? 만약에, 실제 좋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런 질문을? 누구나 싫어하지 않을까? 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후배들하고도 좀 회식하고 싶으세요? 그럼요. 세대 차이를 조금 줄여보려고 노력도 하고 그렇죠. 상사들은 어색함을 풀기 위해 이제 회식을 한다고 하잖아요. 전혀 풀리지 않아요. 그래도 회식은 다들 좋아하지 않나요?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보통 같이 먹기를 원하시니까 먹을 거면 점심에 그냥 끝내는 게.
회식을 싫어하는 이유를 젊은 직장인들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회식을 안 하니까 퇴근 시간 이후에는 개인 시간이 보장이 돼서 그게 되게 좋고, 그리고 저녁에는 술을 좀 적게 마시니까 그 다음날 컨디션도 좀 더 좋아지고. 싫었던 문화는 그냥 테이블 돌면서 계속 술 마시고 하는 거. 센스 있는 건배사를 못하게 되면 조금 구박을 할 때도 있고 해서. 10시에 회식을 끝내는 문화에 대해서는 비슷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회식한다고 하면 네. 10시까지. 시커먼. 12시까지도 이제 된다고 하는. 12시까지 됐어요? 아, 그럼 뭐예요? 그래도 10시까지. 10시까지 하는 게 좋더라고요. 1차만 하고 가고 싶기도 한데 2차, 3차까지는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담스러우세요? 네. 같은 회사의 20대와 50대 선후배가 회식에 대한 의견을 털어놓습니다. 상상치 못했던 이야기를 회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그러한 창구로서의 회식의 긍정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냥 메말라진 거죠. 뭐 미팅을 해도 되게 서로 짧고 핵심적으로 하고 즐겁지 않으면 더 그냥 만나지 않는 게 요즘 세대다 보니까 억지로 하는 회식은 하고 싶지 않죠. 억지로 하는 회식은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집에 가서 뭐 와인 마시거나 맥주, 와인, 뭐 음식 테이크아웃 해서 플레이스테이션 연결해가지고 게임하고 그러면서 해도 충분히 그 와중에도 교감은 할 수 있거든요. 세대에 따라 의견은 엇갈리지만 코로나가 회식 문화의 변화를 앞당긴 건 사실입니다. 저희 MZ세대가 40, 50대 돼서 회사에 주도하는 구성원이 된다고 하면 아마 회식 문화도 되게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좀 더 명분화 시켜준 거죠.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네, 다음 달이면 장마도 시작된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작년 장마는 코로나의 심각한 비 피해까지 겹치며 전국이 힘들었죠. 채널A가 폭우 피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먼저 산사태 원인으로 지적됐던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 여전히 위태롭게 남아있는 현장에 배유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야산 중턱에 산사태가 일어난 듯 무너진 흔적이 선명합니다. 경사면 위쪽엔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 태양광 시설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비탈면이 무너져 토사가 농지를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10달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자다가도 비만 많이 온다고 하면 걱정해. 피 안 입고를 해줘야지. 그런데 안 하잖아요. 왜 저렇게 해놓냐고. 지난 2019년 7월 많은 비로 옹벽이 무너졌던 태양광 발전시설도 사업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2년 넘게 방치해왔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2년째 무너진 태양광 시설 옆에서 살고 있습니다. 옹벽 대신 임시로 막아둔 나무판이 갈라지고 터진 모습이 집 마당에서도 훤히 보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달 초 복구가 시작됐지만 8월 말은 돼야 공사가 끝나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장마철을 지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장마 시작인데 태풍까지 불고 비가 또 갑자기 많이 폭우로 쏟아지면 아무래도 또다시 또 무너질까 봐. 지난해 전국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27건. 산사태 위험 1등급과 2등급 지역에 들어선 시설이 920개에 달해 산사태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독려했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유지라 적극적 개입이 어렵다며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폭우 피해로 아파트와 주택 등 삶의 곳곳이 폐허가 됐었죠. 이곳 주민들은 올해 장마 무사히 대비했는지 김승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펜션을 운영하던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10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펜션 뒤편으로 사방공사가 끝나 있습니다. 가평구는 지난 3월부터 이 펜션을 포함해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흙더미가 그대로 쌓여 있는 등 작업이 끝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마무리가 좀 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7월 중순 정도까지는 될 것 같아요. 작업이 지연되자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트라우마가 장난 아니죠. 올 비 많이 오잖아. 안 오면 그래서 살아있는 또 죽어나가 정신 차리는 거지. 지난해 7월 2개 동이 물에 잠기고 주민 1명이 사망한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당시 이곳은 아파트 1층까지 물이 들어찼는데요. 지금도 지하 1층에는 토사물이 굳은 채 남아 있습니다. 고무보트에 타고 있다 구조된 주민은 다가올 장마가 두렵습니다. 앞날이 걱정돼. 내가 놀라가지고 없는 병이 걸려갖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 지자체에서는 옹벽을 설치하고 막힌 하수관로를 비워냈습니다. 항구 대책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일단은 뭐 펌프장도 설치를 하고 하수관로도 확장을 하고. 관련 공사가 끝나려면 2023년은 돼야 합니다. 내년에 다 그걸 한다는 거예요, 내년에. 왜 내년에 미루니까 올해 장마철에 또 어떤 피해를 볼지 모르는데. 댐에서 물을 방류해 물에 잠겼던 양정마을. 지붕 위로 피한 소의 모습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주민 일부는 여전히 임시주택에서 지냅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울증 약을 먹는다. 잠을 못 자지. 또 그 물 터갖고 죽어볼까 싶으니까. 장마철 비 피해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당 최고위원을 지낸 민주당 양향자 의원 사무실에서 성범죄 피해 의혹 사건이 불거졌는데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양 의원의 사촌 동생인 회계 담당자입니다. 성폭력이 없었다던 양 의원, 이틀 만에 담당자를 고발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양향자 의원의 광주 지역사무소 직원들 사이에 성범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 14일. 양 의원의 사촌 동생인 회계 담당자가 여직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성폭행은 없었다고 부인하던 양 의원. 성폭행도 없었고 성폭력도 없었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오늘 입장을 받고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양 의원 당선 이후 수개월간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양 의원은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사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포함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최근 민주당 광주시당은 양 의원이 언론에 성폭행은 없었다고 한 발언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의 정확한 진술이나 이런 거 들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해서 발언하는 것은 지금의 성인지 감수성에 맞지 않은 발언이라고.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사건을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피해 고발은 한 명이에요. 피해 조사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사 계속 이제 해야죠. 신속하게. 민주당도 관련 의혹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사과하고 광주시당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약속한 대변인 토론 배틀, 오늘 1차를 통과한 150명을 대상으로 압박 면접이 있었습니다. 교복 입은 고3 학생부터 80세 노인, 전직 CEO, 유명 아나운서까지 다양한 지원자들이 몰렸습니다. 정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대변인 토론 배틀 1차 논평 영상 심사를 통과한 150명을 상대로 압박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42년생으로 지원하신 분이 당 대변인이 된다면 그것도 파격이요. 그리고 2002년생, 2003년생이 되어도 파격이다. 심사위원인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논평을 작성해야 할 때 대처법, 국민의힘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물었습니다. 출산율을 높일 방안, 페미니즘에 대한 의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등 정책 질문도 했습니다. 답변 논리가 참신하고 설득력이 있는지, 발음이 정확하고 비속어를 쓰지 않는지 등도 평가 요소입니다.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나이대의 지원자들이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정된 국가의 문직이라도 되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 청춘이 무엇인가라는 시를 썼죠. 청춘은 생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정신의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반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은 너 일배니? 약간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고쳐보자고 하고 일단 여기 지원한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면접을 보러 오기도 했고 TV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도 지원했습니다. 아들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진짜 했네요. 근데 이게 지금 100세까지 산대잖아요. 같이 늙어가야 돼.
이런 얘기 같이 한다는 게 즐겁습니다. 일반적인 국민들도 이러한 정당의 이러한 활동들을 응원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국민의힘은 이들 중 16명을 뽑아 오는 27일부터 토론 배틀에 들어갑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역풍을 맡고 있는 주인공 누굴까요? 박성민 대통령 청년 비서관입니다. 네, 25세 청년 비서관, 대학생인데 MZ 민심을 잡고자 선택한 파격 인사였는데 여론이 그다지 좋진 않아요. 네, 국민의힘은 오히려 청년층에 박탈감을 안긴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청년은 평생을 바쳐 일해도 하늘의 별 따기인 1급 비서관에 이낙연 전임 대표가 픽했던 25세 청년을 떡하니 임명해놓고 네, 국민의당도 청와대가 청년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한 명의 청년을 초고속 승진시키고 있다. 번지수를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철희 대통령 정무수석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2달 전부터 검증을 했는데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옹호를 해요. 네, 김부겸 국무총리도 나섰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문제될 게 없다고 대응했습니다. 36살짜리 제1야당 대표가 탄생한 마당입니다. 박성민 비서가 그냥 어느 날 오신 건 아니죠. 누구는 부동산 폭등으로 집도 못 구하는 벼락거지가 되었는데 누구는 정치권에 기웃대다가 초고위 공무원으로 벼락 승진을 했다. 비서관의 직위가 말하자면 고위 공무원이어서 그렇지. 다른 여권 인사들도 박 비서관을 간단치 않은 젊은이라며 옹호하거나 장관도 차관도 아닌 1급 비서관이 파격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이제 이준석 열풍도 있었고 이 토론 배틀도 이제 청년층 관심을 받다 보니까 여권도 고민이 많겠죠. 네, 청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건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특권을 누리기보다는 공정한 경쟁 그 자체가 아닐까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이정희 따라하기,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간만에 소환됐는데요. 추미애 전 장관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추미애 전 장관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했죠. 윤석열 대항마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꽝 잡는 매를 자처하고 있는데요.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추미애 전 장관의 태도는 지난 2012년 대선 때 통합진보당 후보였던 이정희 전 대표를 떠올리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 벌써 9년 전 사건인데 왜 떠오를까요? 네, 당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화제가 됐던 이 장면을 지칭한 겁니다. 단일화를 계속 주장하시면서 이렇게 또 토론회에도 나오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 잡겠다는 추 전 장관을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려고 출마했던 이정희 전 대표와 비교한 거죠. 네, 사실 여권 내에서는 이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띄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선도 있더라고요. 네, 여권이 대선을 앞두고 추윤 갈등 재현을 우려하는 이유 보고 오시죠. 꽁 잡는 매 맞습니까? 꽁 잡는 매가 되고 싶다 그러는데 한마디로 꽁 잡는 매가 두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꽁 잡으려다 꽁 키워주는 거 매 키우는 그 꽁을 매로 만든 당사자라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 나온 리얼미터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32.3%, 추 전 장관은 3.9%를 기록했는데요. 추 전 장관이 강성 친문을 업고 윤 전 총장을 잡는 매가 될지 아니면 윤 전 총장 스스로 매가 될지 결과가 궁금합니다.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로 작년 1년 내내 지속됐던 추윤 갈등, 올해는 대선 후보로 또 이어지는데요. 이 두 사람 좋든 싫든 특별한 인연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12층 아파트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인명피해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참혹한 현장 속에서 구조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국제부 연결합니다. 자, 권갑구 기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붕괴된 건물 안에 있었습니까? 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해변에 있는 12층 아파트가 일부 무너져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현지 시간은 오전 6시 반이 지났는데요. 사고는 새벽 2시쯤 발생했습니다.
붕괴된 건물은 135세대가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민들이 잠든 새벽 시간에 참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현지에선 신상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한 명이 숨졌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마이애미 당국은 소방인력 80명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잔해 속에서 남자아이를 구조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구조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들린다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는 1981년에 3개 동으로 건축됐는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주민이 사는 남쪽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현지 경찰과 소방당국은 붕괴 원인도 함께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안보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을 거부한 병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해고됐습니다. 미국 법원은 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백신 접종이 과연 의무인가 찬반 논란 거셉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병원 앞에 모여 함성을 지릅니다. 100명 넘는 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병원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겁니다. Everybody across the nation is going to be forced to get things into their body that they don't want, and that's not right.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유행식이 환자를 돌봐야 하는 병원의 공공의 이익은 백신 선택권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거부한다면 다른 곳에서 일을 하면 된다며 소송을 기각한 겁니다. 끝까지 접종을 거부한 직원 150여 명은 직장을 떠나거나 해고됐습니다. I don't want to work for people like that. Don't take away my choice. 미국 사회에서 고용주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56%로 이에 반대하는 여론 44%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정치 성향에 따라 백신 접종 선호도도 큰 온도차를 보입니다. 백신을 안 맞겠다는 민주당 지지자는 5%에 불과하지만 공화당 지지자 10명 중 3명은 접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지만 성인 1회 이상 접종률이 한 달 넘게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백신 접종이 의무냐, 선택이냐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시청자 제보로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에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했는데 2차는 화이자로 변경됐다며 교차 접종 효과, 안전성이 궁금하다 문의 주셨는데요. 짚어봤습니다. 팩트맨팀이 각국에서 진행된 교차 접종 연구 살펴봤습니다. 지난 5월 스페인 국영보건연구소가 발표한 교차 접종 연구 예비 결과에서 1차 아스트라제네카, 2차 화이자를 접종하니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 7배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연구에서도 1차 아스트라제네카, 또 2차 화이자로 접종하니 혈액 내 항체 수치가 약 10배 더 높다는 걸 발견했죠. 하지만 영국 연구에선 교차 접종했을 때 부작용 발생이 늘었습니다. 접종 후 열감이 나타난 게 1, 2차 모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을 땐 10%, 1차 아스트라제네카, 2차 화이자로 접종했을 때는 34%죠. 열감은 같은 종류 백신을 맞을 때보다 교차 접종했을 때 더 많이 보고됐는데요. 두통도 붉은색 그래프처럼 교차 접종에서 더 많이 관찰됐습니다. 다만 증상으로 입원한 사람은 없었고 부작용 지속기간도 짧았는데요. 연구진들은 50세 이상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거라 젊은 층에선 이상 반응이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덧붙였죠. 하지만 이 세 연구 모두 아직 참여자 수가 적고 연구기간도 짧아 과학적 검토 완료되지 않았는데요.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선 교차 접종을 권고 또 허용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우려 등을 고려한 겁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백신은 서로 바꿔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내에서는 다음 달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교차 접종 대상자 76만 명인데요. 방역당국은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7월 19일 이후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내일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해가 12만여 구나 되는데 북한은 결국 공동 발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휴전협정이 체결되기 직전인 1953년 7월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해 강원도처럼 화살머리 고지를 놓고 국군 이사단과 중공군이 일진일퇴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군은 전사 212명, 부상 815명의 피해를 입었지만 중공군 1,400여 명을 사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지난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를 계기로 남북은 이곳에서 희생된 전사자 유해를 공동으로 찾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유해 발굴도 오늘로 끝났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했습니다. 군이 화살머리 고지에서 발굴한 유해는 424구. 이 중 국군 전사자 9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군은 6.25 전쟁 당시 가장 많은 전사자가 나온 백마고지 일대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DNA 대조를 해야 해 유가족들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6.25를 경험한 국민 MC 송혜 씨도 나섰습니다. 6.25의 아픔이라는 건 전우야 잘 자라 이런 노래 가사 하나만 들어도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아파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족의 품에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땅속에 묻혀있는 전사자 유해는 12만여 구로 추정됩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반세기 넘게 광화문에 자리했던 주한 미국 대사관이 용산 옛 미군 부지로 이전합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68년부터 광화문 한복판에 위치해 월드컵 응원의 뜨거운 함성과 시민들의 촛불과도 함께했던 주한 미국 대사관. 이곳 광화문에서 53년간 자리했던 주한 미국 대사관이 이르면 2024년 옛 용산 미군 기지로 이전합니다. 용산공원 북쪽에 위치한 옛 캠프 코이너 부지로 이 땅은 2005년 한미가 체결한 양해각서로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고 12층의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인데 당초 대사관 직원 숙소로 사용하려던 부지는 용산공원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미 대사관 측에서도 저쪽 용산 쪽으로 이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한미 간의 우호 관계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윌리엄 콜맨 대변인은 여러 절차에 따라 실제 착공까지는 최소 2년이 걸릴 것이라면서 현대적이고 친환경적인 복합 건물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외교부 소유인 현 광화문 미국 대사관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 중입니다. 뭔가 박물관도 더 생기고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와서 의미 있는 장소로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억에 남는 장소로 활용이 될 수 있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림픽 축구팀 에이스 이강인이 축구화를 종류대로 준비했는데요. 일본의 빠른 잔디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짧게 자른 잔디는 평소보다 많은 물을 머금었습니다. 패스는 더 빨라졌습니다. 대표팀 훈련장을 올림픽 결전의 현장과 비슷하게 만든 겁니다. 일본 경기장들 대부분이 잔디가 촘촘하고 물을 많이 뿌려 공이 구르는 속도가 빠르다는 게 김학범 감독의 설명입니다. 공격의 핵심 이강인은 지난 3월 한일전에서 일본 잔디 적응에 애를 먹었습니다. 김학범 감독은 이강인에게 축구화를 종류별로 다 가져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중심 잡기에 힘든 튜브를 메고 성큼성큼 걷습니다. 소집 첫날부터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높은 습도와 더위도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온 선수들은 다 검증을 받았고 다 살아난 선수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체력적인 준비가 얼마만큼 잘 될 것인가. 제주에서 1차로 30명, 파주에서 2차로 23명으로 줄어든 소집 명단. 이 중에서도 8명은 도쿄를 밟지 못합니다. 정말 선수들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거는 이렇게 줄여드는 과정이라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다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김학범호는 오는 30일 와일드카드 3명을 포함한 18명의 최종 명단을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흥국생명이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선수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로 징계를 받은 지 넉 달 만입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다음 시즌 선수 등록 마감은 오는 30일. 흥국생명은 징계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이재영과 이다영의 선수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다영의 그리스 1년 임대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이재영, 이다영 측이 학교 폭력을 세상에 알린 피해자를 지난 4월 고소하면서 논란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행여나 조기 복귀로 이어질까 배구 팬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인기 스타였던 선수를 다시 복귀시킴으로써 무마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옳지 못한 행동이라 생각하고 구단의 대처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다영의 그리스 임대 추진은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넉 달 만에 스스로 뒤집은 셈이 됐습니다. 또 이렇다 할 선수 영입을 하지 않았는데 애초부터 두 선수의 조기 복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흥국생명은 학교폭력 관련 법적 공방이 끝나지 않아 선수 등록을 한 것이지 무조건 복귀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다영의 해외 진출을 두고는 이다영이 무분별한 악플로 정신적으로 불안해 선수 보호 차원에서 존중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요 며칠 전국적으로 기습적인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열대지방처럼 스콜, 아열대 기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거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정답은 아닙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소나기는 상층의 찬 공기와 지상의 따뜻한 공기가 충돌해 대기 불안정으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스콜은 강한 태양으로 달궈진 대기가 상승하면서 내리고 또 비가 내린 뒤에도 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 최근 소나기가 내린 뒤 오히려 선선해졌다는 점을 보면 스콜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늘 밤까지도 이러한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대부분 내륙과 산지에 소나기가 다시 내리겠고요. 오늘과 내일 모두 돌풍과 벼락 또 우박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은 28도로 오늘과 비슷해 덥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중부와 일부 남부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디즈니가 백설공주 실사 영화에 라틴계 배우를 뽑았습니다. 흑인 인어 공주에 이어서 파격 캐스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디즈니는 오디션에서 3만 명을 물리친 실력파라서 뽑았다고 합니다. 오로지 실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MZ세대가 외치는 공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한마디는 디즈니의 선택과 공정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